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이름은 윤정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오랫동안 참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속으로 삼키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평탄한 결혼 생활 같았을 겁니다. 남편과 20년 넘게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리 없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금이 가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 텐데 당사자는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남편이 고백하던 날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왔어. 그 사이에 아이도 생겼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 슬픔, 불신 모든 감정이 동시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곧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혼하자. 윤정, 아니. 안 해줄 거야. 왜였을까요? 사랑이 남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너무 쉽게 자유를 얻는 게 억울해서였을까요? 그 답은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혼은 그에게 자유였고 저는 그 자유를 절대 공짜로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가 선택한 길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겐 집착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엔 미역국 냄새가 은근하게 번지고 있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고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조용히 국을 저었다. 이건 20년 넘게 반복된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국이 한 소끔 끓어오를 즈음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진동이 이상하게 길었다. 그는 순간 눈치를 보듯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곧 무심한 척 휴대폰을 들었다. 회사에서 온 거야. 그 말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아니, 부드럽다 못해 따뜻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그릇에 국을 담았다. 하지만 제 귀는 이미 그의 목소리 톤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향했고 옷을 갈아입으며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켰다. 문자 목록의 첫 줄에 낯선 이름이 있었다. 민서 엄마.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대화를 읽는 순간 그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민서 잘 자고 있어요. 오늘 준서 아빠 얼굴 못 봐서 아쉬워하던데 주말엔 꼭 와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민수 아빠인데 이번 주말엔 맛있는 것도 해줄게요. 손끝이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이 가빠졌다. 욕실 문이 열리며 그가 거실로 나왔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서가 누구야? 그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눈이 제 시선을 피했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늦었네. 그 한마디로 제 안에서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같이 보낸 명절, 여행, 아이들 학교 행사 그 모든 순간에 그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같은 집 같은 침대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다. 미안하다.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또렷했고 단호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안 해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의아한 듯 저를 바라봤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제가 상처를 받았으니 그 결혼을 놓아줄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달랐다. 이혼은 그에게 자유였다. 그리고 저는 그 자유를 쉽게 줄 생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너는 내가 만든 무게를 끝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해. 남편은 말없이 출근을 준비했고 저는 그를 말없이 배웅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 각자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아내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 집안의 공기는 오래된 서랍 냄새처럼 눅눅했다. 나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지난 10년의 지출을 다시 들여다봤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비웠던 주말들, 선물처럼 도착했던 신용카드 포인트,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인출. 숫자들은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정직했다. 그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신발을 벗는 소리, 코트를 거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가 순서대로 흘렀다. 그 사이 어디에도 미안함의 숨소리는 없었다. 늦었어. 회의가 길어졌어. 가계부 좀 보자. 10년 전부터. 그는 의자에 앉아 한 장, 두 장 넘기는 내 손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영수증들을 날짜별로 정렬했고 출장 겸 다녀왔다는 도시의 숙박 명세에서 반복되는 이름을 확인했다. 동일한 호텔, 비슷한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체크인. 생활의 패턴은 죄의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만하자. 의미 없어. 상처만 깊어져. 상처는 이미 깊어. 지금은 경계가 필요해. 그는 눈썹을 찌푸렸고 나는 냉장고에 붙은 네 줄의 원칙 위에 5번째 줄을 적어 붙였다. 기록으로 남긴다. 끝까지. 잠들기 전 나는 아이들 사진이 꽂힌 액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미소 속에 내가 모르는 시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통증처럼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가 고요해졌다. 무너진 건 사랑이었지만 남아야 할 건 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딸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집 분위기 왜 그래? 아빠 표정이 이상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삶 흔들리지 않게. 보내고 나서 한참을 폰을 쥔 채로 있었다. 어른의 싸움이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는 속도는 언제나 빠르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천천히 하기로 했다. 저녁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민서 생일이라 잠깐 다녀와야 해. 선물은 준비했어. 다녀와. 대신 영수증은 2장. 선물과 케이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는 내 목소리에 딱딱함에 움찔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를 규칙이 메우는 장면은 우스울 만큼 비극적이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이 집은 같은데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밤중에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나는 그 바람에 얼굴을 맡기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내 싸움의 초입에 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따뜻했고 책장은 조용했다. 나는 의자 끝에 앉아 내 결혼을 사건번호와 항목으로 요약했다. 상담사가 펜을 움직일 때마다 내 삶이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옮겨졌다. 사실, 날짜, 정황, 증거. 감정은 증거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이혼을 안 합니다. 조건을 정리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고 피로가 큽니다. 감정은 이미 달았습니다. 남은 건 책임의 모양뿐입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생경하지 않았다. 혹독하게 말라 있었고 그만큼 맑았다. 나는 집 앞 빵집에서 가장 단단한 바게트를 골라왔다. 씹히는 소리에 힘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계좌, 적금, 대출, 연금. 우리는 서로의 노년을 위해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이제 그 노년은 우리가 아니었다. 각자의 것이었다. 이 정도면 내가 납득할까? 숫자 뒤에 태도가 붙어야지. 약속은 글씨보다 오래 가야 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펜촉으로 빈칸을 가리켰다. 혼외자 양육 책임에 대한 조항, 우리 아이들의 학자금에 대한 조항, 집의 소유와 거주의 문제. 그는 한 줄씩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숨을 길게 쉬었다. 한밤중 딸아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리를 보았다. 둘이 뭐해? 생활을 정리하고 있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뒷모습이 방으로 사라지자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침묵이 원탁처럼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돌아 앉아 각자의 체온으로 버텼다. 그날 새벽 나는 냉장고의 5번째 원칙 아래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붙였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스스로에게 하는 서약이었다. 소문은 피보다 빠르다.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무 일 없다는 척하던 목소리는 멀지 않아 본론으로 파고들었다. 무슨 일이야? 오빠가 이상하던데? 이상한 게 아니라 드러난 거야. 설마? 설마가 현실이야.
10년. 아이도 있어. 잠시 정적.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터지는 욕지기가 들렸다. 그녀는 급히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는 게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말 시댁의 둥근 식탁에 모두가 앉았다.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아버지의 눈빛은 무너져 있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럴 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윤정 언니가 이혼 생각은? 지금은 안 합니다. 그가 져야 할 무게를 끝까지 지게 할 겁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 악의는 없었지만 무심한 사과는 더 아팠다. 윤정, 저를 위로하지 마세요. 제게 필요한 건 합리와 방패예요. 시댁 재산은 올해부터 제가 빠집니다. 생활비 분담도 조정합니다. 그리고 민서에 대한 법적 책임 당신들 가족도 함께 보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어머니는 조용히 수납장에서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부족하겠지만 미안하다. 나는 봉투를 밀어 돌려보냈다. 돈으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태도를 남겨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작은 해방을 느꼈다. 숨김이 사라지자 분노의 모양이 또렷해졌다. 분노의 모양이 또렷해지자 내가 지켜야 할 선도 분명해졌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까지 살아왔어. 다만 내가 몰랐을 뿐.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돌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새벽 공기가 내게는 처음으로 공기 같았다. 이른 봄 집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안방의 서랍장을 거실로 옮기고 그의 옷을 작은 방 한쪽에 정리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음료컵도 수건도 세탁 바구니도 분리했다. 사랑이 떠난 자리를 생활이 채웠다. 생활은 의외로 버팀목이 되었다. 나는 달력에 표시를 했다. 공동비용 정산일, 아이의 학교 일정, 변호사 상담일, 그리고 나의 하루라고 적힌 파란 점. 파란 점이 늘어날수록 내 목소리의 음색이 바뀌었다. 너무 각박하다.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선이 필요해. 내가 지난 10년간 넘은 선을 나는 이제 그을 거야. 그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장을 보러 나섰다. 마트에서 오랜만에 내 취향만 담았다. 거친 식감의 빵, 짠 올리브, 쓴 커피.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타인의 취향이 빠진 채로 채운 하루는 비용도 무게도 줄었다. 오후엔 청소기를 밀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다. 해변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우리가 뒤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나는 그 손에 기대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장면이 가슴을 내리꽂았다.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 대신 뒤에 날짜와 장소를 적고 봉투에 넣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묻는다면 우리가 노력했던 시간도 있었다고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건 그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균형감이었다. 저녁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슬픈데 단단한 그런 표정. 슬픔이 단단해지면 경계가 돼. 경계가 생기면 사람이 지켜져. 그날 밤 상대 여성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중했고 간단했으며 슬펐다. 아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른의 싸움이 아니라 어른의 합의입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 이야기에 선한 사람은 없고 더 책임져야 할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그리고 그 더의 대부분은 남편의 몫이어야 했다. 잠들기 전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눈매의 힘이 바뀌고 입술선이 단호해졌다. 슬픔이 나를 갉아먹는 대신 나를 테두리 짓는 느낌.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그 약속을 다 쓰고 등을 켰다 끄며 방을 나왔다. 코끝에 남은 커피 향이 낯설지 않았다. 내 취향으로 채운 작은 향기가 집을 다른 장소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봄비가 그친 오후 거실 카펫에 햇빛이 네모로 떨어졌다. 나는 카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지난밤 꿈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나는 긴 복도를 걸었고 복도 끝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유리문이 가로막았다.
문에는 책임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지쳐 보였고 손에는 얇은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티포트를 불에 올렸다. 민서 학교에서 상담 연락이 왔어. 일정이 겹쳐서 내가 좀 나는 그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야. 그냥 어른으로서 어른으로서 지킬 선이 있어. 그 선을 내가 먼저 지워왔지. 말끝이 길어지지 않도록 나는 찻잔을 그의 앞에 밀었다. 그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찻잔 받침이 얇게 울렸다. 그날 오후 우리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점심시간에 말다툼이 커져 고성이 오갔다는 내용이었다. 교무실 문을 밀자 우리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아빠 얘기를 꺼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 너를 찌르면 그건 그 사람의 예의가 없는 거야. 상담이 끝나고 교정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교문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손의 온기가 의외로 뜨거워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엄마 우리 집은 언제 다시 조용해질까? 조용해지기보다 단단해질 거야. 그게 더 오래가. 저녁 무렵 남편이 늦게 돌아왔다. 나는 식탁을 두 개의 섬처럼 분리해 놓았다. 한쪽엔 내 접시와 컵, 다른 쪽엔 그의 것. 도마도 2개, 칼도 2개, 설거지 수건도 2장. 꼭 이렇게까지? 1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우자 나는 벽시계를 바라봤다. 시간은 공평하게 지나가지만 책임은 공평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나는 다이어리에 새 메모를 추가했다. 전선 아이의 존엄 내 품이 그의 책임. 후퇴 없음. 밤 불을 끄려다 창밖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노랗게 번졌다. 나는 창문을 반쯤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 공기는 싸늘했지만 폐 깊숙이 닿는 감촉이 오히려 진정이었다.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명령은 때로 가장 따뜻한 약속이 된다. 소문은 가족을 먼저 무너뜨리고 이웃을 다음으로 물들인다. 어느 토요일 신우이와 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나 보다. 사람의 선택은 가르침과 별개로 이루어져요. 지금 필요한 건 사과보다 구조예요. 언니 필요한 거 말해줘. 뭐든. 나는 준비해둔 A사 용지를 꺼냈다. 책임 분담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다. 혼외자에 대한 지속적 양육 책임 확인, 우리 아이들의 학자금 이행 보증, 공동주택 유지 비용의 투명 회계, 노부모 돌봄에 대한 공정 배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내 얼굴을 보았다. 이걸 우리에게? 가족은 사건의 주변인이 아니에요. 영향력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당사자죠. 긴 침묵 끝에 신우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종류의 슬픔을 느꼈다. 사랑을 보장하던 가족이 책임의 서명으로 바뀌는 장면, 그 마찰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남편은 회의 중이라며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밤늦게 전화가 왔다. 엄마한테까지 그럴 필요 있었어? 엄마가 아니라 민서의 할머니에게 요청한 거야. 사건은 가족관계를 재정의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숨 끝에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식탁의 경계선이 더 뚜렷이 떠올랐다. 다음 날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말을 걸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내 눈치를 살폈다. 요즘 힘드시죠? 네. 하지만 저는 버팁니다. 제가 저를 지켜야 해서요. 문장이 입술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내가 했다기엔 너무 단단한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나를 세워주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창틀의 먼지를 닦았다. 집은 여전히 내 편이었다. 먼지를 걷어낼수록 공간의 선이 살아났다. 변호사와의 2번째 상담에서 그는 숫자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시했다. 나는 안도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건 당연해야 하는 태도였기에. 혼외자 양육비는 물가 연동 조항을 넣는 게 좋습니다. 면접 교섭도 분리 규정으로요. 우리 아이들 학자금은 계좌 분리와 자동이체 증빙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권을 우선 확보하시죠. 법률 언어는 차갑지만 정확했다. 나는 그 정확함에 기대 잠시 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오자 택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작은 목도리였다. 보낸 사람 민서 엄마. 편지는 짧았다. 계절이 바뀌네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밤새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목도리를 접어 서랍 안쪽에 넣었다. 버리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언젠가 이 모든 일의 전체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이 기록이 사실의 균형을 만들어줄 것 같았다. 기억은 과장되기 쉽고 기록은 수축되기 쉽다. 그래서 나는 둘을 함께 남기기로 했다. 저녁 남편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연금 분할은 내 제안대로 하자. 대신 집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 결정은 부채를 줄이지는 않아. 다만 태도를 밝힐 뿐이지. 그래도 고맙게 받아들일게. 그의 눈에 짧게 물기가 맺혔다. 그 순간 측은함 같은 감정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렸다. 나는 그것이 연민인지 습관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연민은 책임을 흐리고 습관은 경계를 무디게 한다. 그날 밤 오래된 사진 상자를 꺼냈다. 모래사장 위에 아이들이 만든 성이 파도에 녹아내리던 장면이 있었다. 나는 사진 뒤에 또박또박 적었다. 성은 무너졌지만 아이들은 웃었다. 2009년 8월. 기억을 정확한 날짜에 붙들어 매는 일은 미래를 위한 선긋기였다. 감정이 넘칠 때도 기록은 발을 디딜 땅이 되어준다. 남편이 짐을 빼던 날 집안 공기는 비어있는 서랍처럼 울렸다. 그는 옷가지 몇 벌과 서류 그리고 낡은 카메라 하나를 챙겼다. 문 앞에서 잠시 나를 돌아봤다. 미안하다. 미안함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끝내. 문이 닫히자 숨이 깊어졌다. 그 숨에 약간의 소금기가 섞여 있었다. 눈물이었는지 바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틀 뒤 아이와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식탁에 휴대폰을 올려놓지 않기, 각자 하루에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 말하기, 서로의 계획을 달력에 공유하기. 엄마, 우리 이제 여행 갈 수 있어? 응. 다만 계획을 세워서 가자.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 중이니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내일을 가리켰다.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서가 감기에서 나았대.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 나는 짧게 답했다. 축하해. 필요한 비용은 분기 정산 때 제출해. 말은 짧고 선은 분명했다. 나는 스스로의 균형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균형은 단절과 다르다. 균형은 서로의 무게를 인정하고 단절은 서로의 존재를 지운다. 나는 지우지 않되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가을 초입 창틀에 앉아 첫 커피를 마셨다. 집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새 다이어리를 펼쳐 첫 장에 적었다. 나는 나의 삶을 대표한다. 그날 오후 상대 여성에게서 메일이 왔다. 민서의 사진 몇 장과 함께 앞으로의 일정 조율 제안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답장을 썼다. 감정 없이 사실만 일정만. 저녁 아이와 작은 케이크를 자르며 소원을 물었다. 뭘 빌 거야?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내가 엄마한테 창피하지 않게 사는 거.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촛불을 끄고 한동안 불빛이 남았다가 사라졌다. 나는 촛농이 굳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끌 수 있는 불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책임은 꺼지지 않는 쪽에 속한다. 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마음속 문장을 정리했다. 사랑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나로 돌아왔다. 복수는 내 목적이 아니었고 품위가 내 도구였으며 경계가 내 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다이어리에 적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지킨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51살이 되었다. 남편과의 법적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가 져야 할 무게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름은 종종 약점을 만든다. 나는 약점 대신 지속을 택했다. 우리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았다. 가끔 저녁을 만들며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그 음악이 내 감정을 흔들면 나는 싱크대 수전에 기대 숨을 고른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안다. 남편은 가끔 메일로 비용 정산서를 보낸다.
나는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단호하게 되돌려 보낸다. 대화의 톤은 낮고 경계는 높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서로의 책임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동료에 가깝다. 그 모양이 때로 쓸쓸해 보여도 나는 괜찮다. 쓸쓸함은 나를 가볍게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만든다.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꾼다. 공기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상담소에서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상담 기록을 정리한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나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배운 경계의 기술은 누군가의 품위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 언젠가 누가 물었다. 용서하셨나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용서는 과정이고 책임은 조건입니다. 나는 과정을 걷고 있고 조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는다. 가끔 눈가가 젖을 때가 있지만 그건 슬픔보다도 안도의 물이다. 나는 끝내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언젠가 조용히 도장을 찍을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이든 그날의 나는 오늘의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디 당신의 하루도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이 실패해도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당신의 가치까지 깎아내릴 권리는 없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대표한다. 오늘도 창문을 연다. 커튼이 흔들리고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바뀐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한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